Next speaker is Dr. Park Hae-sung, who is a curator and researcher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n Korea. She has curated several exhibits, including Munshin, Towards the Universe, Deoksugung Project 2021, Garden of Imagination, The Arrival of New Women, and then Kim Byung-gi, The Dispense of the Sensible, and Giorgio Morandi, The Dialogue with Morandi, and so on. So not just about Korea, but non-Korean subjects as well. Previously, Dr. Park served as a curator and researcher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and taugh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Gachon University, Hannam University, and Seongshin Women's University. She earned her Ph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a dissertation on Korean modern art and surrealism. The topic of today's presentation is Rethinking Korean Modern Art and Embroidery from Gender Perspective. Dr. Park.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혜성입니다.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971년 린다 노클리는 왜 위대한 여성 미술가는 없었는가라는 도발적인 에세이를 발표했습니다. 페미니즘 미술사의 신호탄이 된 이 텍스트 이후에 많은 미술사학자들이 잊혀진 여성 작가들을 발굴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로지카 파커 그리고 그리젤다 폴록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미술사에 내재된 구조적인 성차별주의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들은 책 제목으로 Female Old Masters 대신 명백하게 성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는 Old Mistress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이제 독자들을 좀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이 master라는 단어가 백인 남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와 병치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1995년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흥미롭게도 번역본은 그 제목의 원제 Old Mistress가 쏙 빠지고 부제만 이제 제목으로 됐어요. 그만큼 mistress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험하고 흥미로운 단어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파커와 폴록은 이 책을 통해서 위계화된 가치평가 시스템의 토대를 둔 차별이 장식미술 또는 응용미술로 불리는 공예에도 적용되었음을,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에 견고해진 순수미술과 공예의 구분에 젠더가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밝혔습니다. 3년 후에 로지카 파커는 그 올드 미스트리스에서 한 챕터만을 할애했던 자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서버시브 스티치라는 굉장히 멋진 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책이 1980년에 출간이 되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바느질은 이게 이 바느질에 저항하는 것이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성에 저항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와는 다른 굉장히 다층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2물결 페미니즘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부 여성 예술가들은 바느질을 중심으로 한 여성적인 공예에서 가부장적인 억압에 대항하는 전복적인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보시는 주디 시카고의 작업이 그 시작점이었죠. 그렇다면 서구에서 자수, 담론과 실천이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을 때 굉장히 가까운 그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가까운 현재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시기 한국에서 자수는 페미니즘 운동과 어떻게 보면 무관하게 전통의 맥락에서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자수장이 이제 84년에 지정이 됐고요. 전통 자수 유물 수집이 굉장히 유행했고 혼수, 예단 등으로 전통 자수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등 일제강점 동안 맥이 끊기다시피 한 전통 자수는 해방 후에 동양 자수라고 불리면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자수 실천의 반쪽에 지나지 않습니다. 20세기 후 전통 자수 자리에는 서양과 일본 자수의 영향을 받은 자수가 들어섰고요. 해방 이후 자수는 급변하는 미술계의 흐름에 맞추어서 회화와 조각 못지않게 부단히 새로운 형식과 재료를 실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1945년 국내 유일하게 개설된 이화여자대학교 자수과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대 자수과는 1980년에 섬유예술과로 이제 명칭, 커리큘럼을 바꿨는데요. 이것은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의 도래와 함께 자수의 형식과 내용이 확장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20세기 중반 이후 제작된 그 자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수에 대한 위상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에 비해서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자수에 대한 연구는 김철효 선생님이 일본 여자미술학교, 앞으로 조십이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학한 작가들의 구술 체록을 진행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전해지는 작품이 드물고 소장처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아쉽게도 대부분 사료 연구에 머무는 한계를 지닙니다. 자수에 있어서 단절은 일제강점에 의한 전통 자수의 단절만 주로 이야기가 됩니다만 실은 단체와 운동 중심으로 기술되어 온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 의한 단절도 엄연하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자수를 모더니즘 미학이 규정한 순수 예술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라는 기본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공예 내에서의 위계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전통과 현대, 서양과 동양, 일본과 한국, 추상과 구상 등 한국 특유의 다층적인 이분법적인 그런 긴장, 이 네 개를 내재하고 이 대립들이 만들어내는 효과는 젠더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자수는 한국 근대 미술사라는 남성 중심적 대서사에서 변방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어떤 현상, 사건이 일회적이고 미미하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 역사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죠. 그래서 제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서 시작을 합니다. 보시는 작품은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을 하고 있는 작품이고 남성 자수가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당시 이제 궁궐에 좀 비슷한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흔치 않은 케이스만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남성 장인들이 제작한 자수 작품입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최근 19세기 말 20세기 초 남성 장인에 의해 제작된 안주라는 동네에서 만들어진 안주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자수는 대부분 여성에 의해서만 제작되어 온 바느질로 간주가 됩니다. 특히 지금 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조선 사회에서는 가부장제 아래서 여성에게 제한된 성 역할을 부여했고 자수는 부덕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동시에 가정의 생계 수단이면서 또 여성의 예술성을 발휘할 수 있는 소수 영역이었습니다. 민간에서 자수는 대개 그 여성들의 생활 공간인 안채, 규방이라고 하죠. 격리된 공간에서 여성들에 의해 제작되고 여성들에 의해 향유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재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제작에 많은 시간이 들죠. 그리고 공력이 많이 요구되고 본질적으로 장식적, 따라서 잉여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바느질과는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층과 무관하게 수행되어 온 보편적인 여성들의 크래프트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한 18세기에는 완물상지 문화가 성행하게 되면서 감상용 수첩이나 자수병풍 등을 소장하고 감상하는 행위는 남성에 의해서도 이제 이루어졌더라고요. 네.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대한제국 궁궐에서는 앞서 본 안주수 외에도 일본에서 만들어진 자수병풍이 설치되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평안남도 안주 지방 남성 자수장인들의 존재가 갑자기 부상하게 된 것은 교통이 발달하고 자수병풍의 국내 수요가 증가했다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만국 박람회를 통해서 근대적인 기술 그리고 상품으로서 자수 직조의 위상을 제고하게 된 고종이 일본의 예, 즉 메이지 시기 일본 정부의 식산 흥업 정책을 등에 업고 국가의 수출품으로 등극한 소위 자수회화를 제작한 남성들의 장인들의 존재를 발견하고 이를 조선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실현해 보고 싶다 했던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 수출 자수 중 많은 부분은 교토 다카시마야 백화점 내 자수 공방에서 고용한 남성 장인
장인들에 의해서 제작이 되었고 이러한 역사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자수를 제작하는 남성의 존재가 한국만큼 낯설지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일본의 자수 인간문화재는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자수 제작이 계층과 무관하게 여성들에게 이제 보편화되고 제작과 향유의 성차가 공고하게 되는 것은 근대 이후의 일입니다. 자수의 근대화는 도안, 기법, 재료 등의 변화만큼이나 그 실천이 공적 영역으로 이동하는 데 있습니다. 주로 사적인 영역에서 제작 사용되고 집안에서 할머니, 어머니에 의해 전수되던 자수가 19세기 말 학교령 공포와 함께 수혜 중 하나로 남녀 모두가 아닌 여성에게만 이제 공교육의 핵심으로 이제 부각이 된 것이죠. 당시 여성 교육의 목적은 여성 해방이 아니라 안으로는 현모양처가 되고 밖으로는 문명을 보완하는 기술자 및 교육자를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수는 근대 국가의 바람직한 국민으로서 여성에게만 부과된 노동이었죠. 그것도 오피셜하게. 원래 수혜는 수공예 기술 전반을 의미를 했지만 1908년 그 즈음부터 여성의 수공예, 특히 자수를 가리키는 말로 축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의 취미 활동 정도로 폄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적 영역으로의 이동은 자수가 전람회에 출품되면서 더욱 보편화되었습니다. 1932년 제11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기존의 서예부 3부였죠. 그러니까 폐지가 되고 이제 공예부가 대신 신설이 되게 되는데 산업과 예술의 갈림길에 있던 공예품이 미술공예로 거듭나는데 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미술은 문인의 역이 또는 장인의 기술이 아니라 개성적인 근대인의 독창적인 표현으로 간주가 되었고 그동안 쟁의로 인식되던 장인들이 갑자기 이제 공예가 예술가로 불리면서 자수를 포함한 공예가 회화, 조각과 나란히 오로지 감상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중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수 제작과 향유가 공적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가치 평가 기준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평면적인 바탕 위에 선과 색으로 구성되는 자수는 그 회화와 근친성으로 인해서 회화에 필적하는 의장력과 독창력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자수는 새로운 도안과 기법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전형화된 도안의 기법을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었죠. 하지만 개성과 독창성을 중시한 서구 모더니즘 미학이 보편적인 가치로 작동되면서 자수 작가들은 미술 공예로서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사생, 창작 능력을 갖추고자 노력을 했고 본인의 작품을 기존의 도안을 그대로 사용하는 작품이나 전통 자수 등과 차별화시킴으로써 순수 미술이 강조한 그 기준을 내재화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학생 본인이 밑그림을 그리도록 가르쳤던 조시비, 아까 그 일본의 여학교의 자수 교육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위 이 작품은 나해석의 조카인 나사균의 졸업 작품입니다. 이번에 소위 조시비 자수는 메이지 유신 이후 구미 수출용으로 발달한 회화와 같이 세밀한 자수, 그 자수 회화를 모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시비 자수 교육은 궁극적으로 당시 장인들이 분업하던 자수 제작의 모든 과정을 혼자서 행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이 목표였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만큼이나 사생, 도안, 창작 능력을 중시해서 학생들은 기본적인 이런 페인팅과 드로잉 능력을 키우는 데 몰두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 그 졸업했던 조선인 학생들의 자수 작품이고요. 그렇다고 이제 학생들이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시 도쿄미술대학의 교수이자 조시비에서 일본화를 가르쳤던 유키 소메이의 공작도를 바탕으로 조시비 학생들이 자수로 공동 제작한 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조시비에서는 화가가 자수 밑그림을 그리는 일에 종종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분업은 19세기 중후반 수출용 자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유명 화가가 밑그림을 그렸던 데서도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조파나 마루야마파 등 교토 화단의 인류 화가들이 밑그림뿐만 아니라 수를 놓는 단계까지 감독했고 이들의 참여는 해외에서 일본 근대 자수의 위상이 높아지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십이 자수 교육을 통해서 전통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세련되고 깔끔한 세필의 사실적인 신일본화풍의 자수가 보급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요. 한국 화가들에게 밑그림을 의뢰해서 작품의 가치를 높이려는 태도 역시 수용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오른쪽 작품은 숙명여고 졸업반 학생들이 3년에 걸쳐서 공동 제작한 대형 자수 병품입니다. 저도 내년 5월에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자수 전시를 하는데 이 작품이 그때 이후 처음 출품이 됩니다. 근데 보는 순간 정말 이렇게 숨이 멎을 정도로 정말 예뻤어요. 이 작품의 밑그림은 당시 이 학교 도화교사로 재직한 이영일이 그렸습니다. 이영일은 사실성과 장식성을 융합시킨 근대적인 화조화로 유명한 일본의 그 관변 작가 이케가미 슈호를 사사를 했습니다. 그 슈호는 조선미전을 통해서 시조파 화풍의 공작도를 조선에 유행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조파 화풍의 공작도는 메이지기부터 수출용 자수의 대표적인 소재 중 하나였고요. 시조파 화풍의 화조도는 국내에 현존하는 작품은 좀 드물지만 조십이 졸업사진 아니면 신문사진 등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조십이에서 그리고 당시 한국의 여학교에서 자수로 즐겨 제작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십이 사범과 자수부를 졸업한 이 박을복이라는 작가도 거리낌 없이 화가에게 밑그림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녀는 회화와 자수를 완전히 독립된 영역으로 분리시킴으로써 회화에 자수가 종속하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에 둘 간의 위계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분업은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수사 와 화원의 분업에 가깝죠. 이로써 당시 자수 전공자들이 순수 예술, 즉 회화와 공예, 즉 자수의 위계라는 낯선 서구의 근대 미학과 전통 사이에서 아직 양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해방 후에도 자수 작가들은 이상범, 이서구, 장운상, 김인승 등 화가에게 밑그림을 받아서 작업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1대, 2대 자수장이신 한상수, 최유현 선생님 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추상이 미술계의 주류였던 시절에 그들 역시 추상자수를 시도를 했고 김구림, 서세옥 등이 그린 회화에 이제 수를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추상재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수 예술로 인정받기 위한 공예계의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건 아까 그 2대 자숙과 교수님 그리고 첫 자숙과 입학생이시죠. 처음엔 이런 작업을 했지만 추상이 주류가 되면서 이제 이분의 작업도 바뀌게 됩니다. 아무튼 그 1950년 이후에 순수 예술의 규범은 추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추상은 가장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시각 언어로서 세계적인 동시대성을 획득했고 또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서양화는 물론 동양화, 조각 그리고 공예 분야에서도 추상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추상은 동시에 일제강점기의 관학풍 사실주의와 일본화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수 역시 추상을 추구를 했고요. 1950, 60년대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 출품된 자수는 십장생 등 전통적인 소재를 단순화시키거나 선의 중첩, 화멸 분할 등 약간 큐비즘적 요소를 넣어서 하는 반추상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자수는 국전에서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수들은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추상 실험을 계속합니다. 박을복은 이제 올 간격이 넓은 3배 원단에 굵고 거칠게 꼰 실을 사용해서 마치 추상 표현주의의 즉흥적인 붓질과 드리핑 효과를 연상시키는 작품을 선보였고 지금 보시는 이 이신자는 면, 마 등의 자수, 아플리케, 염색을 혼합해서 섬유예술이라는 용어가 없던 시절에 자수라고도 이제 부르기 힘든 그런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셨죠. 며칠 전부터 그 국현 과천관에서 이신자 선생님의 개인전이 열렸는데 제가 여기 오느라고 오픈식에 못 가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빨리 해야겠네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엄정인 선생님도 이대에서 이제 교수를 지낸 분이고 다채로운 이제 추상 형식을 도모하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소개시키고 싶은 분은 통영 출신의 송정인입니다. 부산에서 송혜수라는 화가에게 회화를 배웠지 특정한 그 아카데믹한 그 커리어가 없으세요. 추상자수를 비롯해 이제 상공미전에서도 연이어 수상을 하셨는데 이분은 전통을 찢어버리는 자수라고 비판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하셨고 이 작품은 1967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 출품되었던 작품으로 아직 공식적인 사진을 찍지 않았지만 이번 전시에 출품될 예정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규모도 크고 되게 무척 독특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한국미술사에서 1950년 중반 제야의 청년 화가들이 반국전을 내세우면서 앵포르멜 그 추상회화가 혁명의 시대 정신을 배태한 행위로 간주가 되지요. 이후로는 이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그 한국적 모더니즘, 즉 단색화라고 불리는 추상, 그리고 전통 수묵 추상이 어떻게 보면 문인의 현대적 발현으로 이제 간주가 되는데 즉흥, 우연, 직관, 격정적인 붓질, 즉 그런 남성적 제스처 등이 강조된 앵포르멜의 추상을 따르다니 어떻게 보면 자수는 가는 실을 사용해서 사전에 준비된 밑그림의 면을 꼼꼼히 메우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 자수를 하다 보면 그 정교함과 섬세함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추상이 단지 양식 문제가 아니라 그런 뭔가 문인화, 사회적인 문인화적인 그런 것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기교와 화려한 색감, 장식성, 실용성을 중시하는 자수의 추상화는 어떻게 보면 결국 성립하기 힘들죠. 그래서 추상 자수는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런 추상의 시대에 그러니까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추상 자수가 아닌 전통 자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지만 2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송정인 선생님, 전 이 사진이 너무 재밌는데 전위적인 자수뿐만이 아니라 전통 자수에도 능하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는 전통 자수로 작업하고 그걸로 이제 현대 자수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1970년대 소규모 자수 교실을 열어서 외국인에게도 전통 자수를 가르쳤고 인사동에 처음으로 전통 공예 화廊을 여셨고 전통 자수 보급에도 굉장히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추상 자수와 전통 자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줄타기 일을 하신 거죠. 재미있는 점은 추상 자수에는 자기 사인을 꼭 남기세요. 근데 전통 자수는 본인이 혼자 다 한 게 아니라 그 예전 형식을 해서 그 아래 제자들과 같이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서명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트가 아니다. 이건 상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형문화재도 당시 발표가 되는데 무형문화재는 1960년대 일본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제도지만 흥미로운 것은 무형문화재 자수장분들이 다른 무형문화재와 달리 산업 자수를 많이 제작을 해서 이제 돈도 많이 조금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버시고 또 전통 자수 보급에 많이 나셨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무형문화재는 뭔가 정신적인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자수 영역에 있어서는 기술자 양성하고 보급이 먼저였다. 상품으로서의 자수가 먼저 되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처럼 자수는 1960년대, 70년대에 고전적인 동양 민속을 표현하는 제품으로 그리고 해외에서 인기가 점차 높아져 가니까 대표적인 전통 공예로 인식이 되었는데 특히 매스컴을 통해서 여성 특유의 섬세한 섬유 예술이자 어머니에서 딸에게로 이어지는 고답적이고 우아한 품위를 지닌 수공예로서 여성이면 누구나 게다가 중요한 건 알뜰한 주부라면 누구나 이걸 해서 가게 부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특히 유휴 노동력, 쉬면 안 되는 그 당시 산업화 시기에 국가에 의해서 독려된 자수는 일본을 통해서 수용된 서구화, 일본화된 근대 자수가 아니라 추상화된 그러니까 현대 자수가 아니라 전통 자수였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녀들은 정신수양, 숙련된 기술, 참을성, 세공의 미덕, 침묵, 성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봉사의 자질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가 되었죠. 그래서 자수 제작자는 당시 다양한 계급과 연령층의 여성이었지만 그때는 이제 현모양처
로 이미지화되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조금 이야기가 더 있지만 20세기 이후 한국 자수는 마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의 관심 밖에 놓여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걸 이번 발표를 통해서 같이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